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감정어휘, 유선경 지음, NA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 정말 좋은 글, 공감 가는 글들이 많은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분노는 지나가지만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라는 감정에서 약한 세기가 짜증이고 강한 세기가 격분이다. 자신이 상대와 동등하거나 더 강한 힘을 가졌을 때 얘기다. 만약 상대가 나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짜증이나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를 느낄 것이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 내 안의 타자가 네가 약하고 못난 탓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 입을 다물게 하려고 겁쟁이들은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찾아 분풀이를 하고, 상급자한테 분풀이 당한 남편이 아내한테 분풀이하고, 아내가 자녀한테 분풀이하고, 아이는 돌멩이라도 걷어차고 하는 식으로. 무력한 자들은 자신의 분노를 슬픔으로 위장하기 쉽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AI 기기처럼 디폴트 모드가 된다. 올바르게 분노해야 하는 순간에 화풀이 대상을 찾거나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분노나 슬픔, 두려움, 감정 자체는 일시적이라 지나가지만 해소되지 못한 원인은 찌꺼기처럼 무의식에 저장된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대상에 비슷한 방식으로 분노를 억압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사무치게 미워지는 마음, 증오가 된다. 한번 뿌리내린 증오는 분노나 두려움과 달리 사라지지 않고 점점 거세게 뻗어나간다. 풀지 못해 한이 되고 무기력이 되고 열패감이 된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물림된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는 몇 편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슬픔, 모멸감, 수치심, 분노.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이 느끼는 진짜 감정이 무엇일지 헤아려 보자. 먼저 이혜경의 장편 소설 저녁이 깊다에 나오는 대목이다. 명문고 교복을 입고 으스대는 내 또래 남학생의 거만한 눈빛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 남학생을 보는 여자애들의 눈에 어린 호감이 나를 슬프게 한다.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새마을 교육에 빠지면 안 된다고 딱딱거리는 반장의 목소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통근버스에 오르자마자 사원이냐 공원이냐 따져 묻고 기어이 버스에서 내모는 경비원의 모습이 나를 슬프게 한다. 두 번째 글은 안톤 슈낙의 산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나오는 대목이다. 옛 친구를 만났을 때, 학창 시절의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그것도 이제는 그가 존경받을 만한 고관대작 혹은 부유한 기업주의의 몸이 되어 몽롱하고 우울한 언어를 조종하는 시인밖에 될 수 없었는 나를 보고 손을 내밀기는 하되 이미 알아보려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혜경의 장편소설 저녁이 깊다는 한국의 1970년대가 배경이고 안톤 슈낙의 산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20세기 초가 배경이다. 둘 다 인간 소외가 본격화된 산업화 시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로부터 한참 세월이 흐른 2022년이지만 우리는 2024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화자가 슬픔이라고 말한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정확히는 슬프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쓰라린 심정에 공감한다. 여기까지 읽은 이들은 이제 알 것이다. 앞서의 화자들은 슬프게 한 것은 앞서의
화자들을 슬프게 한 것은 은근한 모욕이다. 따라서 그들이 느낀 감정은 슬픔이라기보다 모멸감이다. 그 감정을 인정하면 더 비참할 것 같아서 자신의 아미그달라를 보호하기 위해 슬픔으로 위장한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무슨 반응을 해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다. 처음에 마음에 일어난 자극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신호인 분노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여긴다.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을 돌보라는 신호인 슬픔으로 바꾼다. 그런데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기분이 영 나아지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없고 링에 오른 적도 없는데 KO패를 당한 것 같은 열패감이 존재감을 납작하게 찌그러뜨린 페트병처럼 만든다. 패배감이 싸움이나 경쟁 등에서 자신이 없어 무력해지는 느낌이거나 진 뒤에 느끼는 절망감 혹은 치욕스러운 감정이라면 열패감은 남보다 못하여 경쟁에서 졌다는 느낌이다. 살다 보면 자신이 없을 때도 있고 싸움이나 경쟁에서 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방향을 설정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기쁨이나 즐거움의 기회를 손을 내밀어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남보다 못한지 잘난지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인간을 비롯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내가 남보다 못하다, 잘났다 등의 감정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철저히 주입되고 전염된 것으로 허상이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 번째 글은 김영현의 소설집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에 수록된 단편 엄마의 발톱에 나오는 대목이다. 학교는 은연중에 어머니와 같이 볼품없이 가난한 존재를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었다. 즉 학교 교육은 명규와 그 가족들이 부대끼고 있는 가난은 게으름과 무지의 탓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어머니에게 통하는 이야기였다.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새벽부터 밤까지 일에 시달리는 어머니만큼 부지런한 사람도 없었지만 말이다. 볼품없이 가난한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가난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다. 게으르고 무지해서, 즉 못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가난하다 이퀄 못났다 식의 낙인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반대도 통할 것이다. 부자다 이퀄 잘났다. 부를 과시한다면 가진 돈을 뽐내고 싶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잘난 존재감을 드러내 합당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서이다. 자신의 잘남이 가짜일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과시적인 소비 행위가 가속 페달을 밟는다. 그러나 가난하다 이퀄 못났다, 부자다 이퀄 잘났다 식의 공식이 통용되는 건 사회가 공정할 때 한정이다. 이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공이나 실패, 부와 가난이 살아온 결과값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영광이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알고 볼품없이 가난한 부모를 바라보면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눈물겹다. 반면에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네 번째 글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산문 무기력한 소년이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읽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책 꼭 사서 보시거나 빌려서라도 보시길 강추하는 바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관한 어휘, 말 그대로 감정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뜻과 적절한 예시가 잘 나와 있어서 읽다 보면 많이 공감도 하고 깨닫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